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작은 서점 유튜브 댓글 중에서 변은경 님이 남겨주셨어요. 라디오를 즐겨 듣는 사람으로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장강명의 인생책은 단연코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유튜브 잘 안 듣는데 또 듣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날이 갈수록 장강명의 인생책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시간 만들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애서가이자 사랑받는 작가, 한 번쯤 만나서 상담받고 싶은 분, 신간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 들고 오신 라디오로 돌아온 임경선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작가님이 저보다 좀 라디오 스튜디오에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어떠세요? 라디오 스튜디오 다시 오시니까? 라디오를 일단 KBS 라디오 한 6년 정도 했고요. 네. 게스트 고정 게스트 6년 했고 전체 라디오 횟수로 한 90년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보이지 않는 라디오 시절에 라디오를 했고 저한테는 뭐랄까 약간 친정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무슨 제가 이번에 그 에세이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도 읽으면서 네. 정말 공감을 한 이건 뭐 네. 장강민 작가님은 재밌게 읽으시겠다라고 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1000배 만배 했는데 이따가 인생책들 이야기하면서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청취자분들 중에 임경선 작가님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작가 소개를 해야 하여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 책 날개에 있는 작가 소개 읽어도 네, 뭐 괜찮겠죠?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어색한데 네. 책 날개에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임경선 작가님, 12년간의 직장 생활 후 2005년부터 산문과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산문 태도에 관하여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평범한 결혼 생활, 다정한 구원, 교토에 다녀왔습니다. 나라는 여자, 엄마와 연애할 때, 소설집 호텔 이야기, 곁에 남아있는 사람, 어떤 날 그녀들이, 장편 소설 다하지 못한 말, 가만히 부르는 이름, 나의 남자, 기억해줘.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책을 냈다. 네. 근데 정말 책을 20년 동안 보니까 이제 그 겹치는 거 빼고 이제 이번 책이 25번째더라고요. 25권째. 그래서 좀 징그러워서 이제 좀 템포를 좀 살짝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참 장 작가님한테 드리는 게 되게 웃기는, 약간 저희 둘이 대표적인 다작러들로 네. 좀 알려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항상. 저는 그렇게 다작도 아닌 것 같은데 다작러로 알려져 있어요. 장 작가님은 이제 그 상징이 그 타이머 이제 네. 뭐 이제 그걸로 알려져 있고 뭐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좀 쑥스러워요, 하여간.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저희 둘 다 직장 생활을 좀 그래도 꽤 해서 네. 어떤 뭐랄까 이렇게 그 현실적인 9to6 태도가. 같은 이렇게 좀 담금질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약간의 직업윤리가 좀 회사원 모드에 살짝 맞춰져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스톱워치로 글 쓰는 시간 재고 작가님은 카페로 출근하셔가지고 출근하고 네. 이제 글 쓰시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제 쓰는 것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게 문학 출판 비즈니스도 막 호흡이 가빠지다 보니까 네. 저는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써야겠다. 그러니까 더 부지런하게라기보다 더 빨리빨리 써야겠다. 책 종수를 좀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1600매짜리 책을 뭐 소설을 뭐 그렇게 냈다 치면 이제 500매짜리, 600매짜리 좀 세 권으로 이 경량화 추세에 맞춰가지고 그래야겠다. 근데 잘 안 돼요. 쓰다 보면 길어져가지고. 네. 그렇죠. 그게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시장에 맞춰서 제품을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게 다른 거죠. 네.
그게 제가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 읽으면서 작가님이랑 저랑 왜 이렇게 잘 통한다고 생각을 했나 네. 느끼는 게 약간 좀 제가 작가분들 뵈면은 되게 현실적으로 그 직업을 대하는 작가라는 직업을 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네. 계시고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즐겁고 그런가 하면 정말 글쓰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돈을 못 벌어도 난 이걸 사랑한다. 약간 좀 예술가 네네. 네, 그런 마인드로 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만나면 또 이제 마음도 가다듬게 되고 좋은 통할 얘기죠. 때도 네. 있고. 근데 그 두 교집합이 좀 없어요. 그 교집합이 없고 저는 작가님을 뵐 때 이분은 되게 현실적으로 작가라는 직업도 대하시고 근데 글쓰기도 정말 사랑하신다. 좀 예술가 그런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다가 아니라 확실히 예술가다. 아니, 그 저는 두 개 교집합이 예술가라는 단어는 아직은 좀 쑥스럽고 이렇게 가끔 느끼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시간을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조금 더 절박해지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더 깊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글을 써서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저는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그 또 가장 마인드가 좀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제 남편을 좀 이렇게 해맑은 상태로 좀 지켜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독은 제가 좀 품고 네. 남편은 좀 해맑게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에 근데 예술가가 되기 싫은 마음이라는 챕터도 있더라고요. 너무 공감하시죠? 네. 네. 예술가 되기 싫어요. 근데 네. 이제는 인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쑥스러운데 네. 나 예술하는 사람 맞구나 그게 그러기도 하고 약간 정색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좀 민망하잖아요. 민망해요. 지금도 약간 얼굴이 좀 그 단어 달아오르는데요. 자체가 민망하고 특히 저는 그 뭐 글 뭐 특히 뭐 소설이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쪽이 약간 또 미술 음악하고는 좀 다른 쪽의 느낌의 예술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완전 아트라기보다도 아트와 지성이 약간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묘한 그 교집합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대중적으로 소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무튼 정말 너무 독특해요. 네. 이건 정말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권에 걸쳐서 한 거죠. 결국에는. 네. 작가님이 이제 25권의 책을 21년 동안 쓰신 거잖아요. 2005년부터 책을 발표하기 시작해서. 네, 근데 뭐 초반 책들은 조금 그렇게 별로예요, 솔직히. 네. 조금 약간 그 21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네. 좀 예술가적인 관점이랑 직업인적인 관점이 좀 뭐 비중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비중 변했죠. 변했습니까? 비중 확실히 변했고 그거는 그러니까 회사원의 어떤 그런 습성이 많이 빠져나갔죠. 많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 이제 예술 하시는 지인들이 자꾸 점점 더 생기면서 네. 영향받는 부분도 무시 못하겠고 그리고 좀 더 비효율적인 거를 뭐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런 좀 비효율적이고 그냥 마냥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어떤 찬미하는 마음 같은 것도 생기고 네. 그런 것 좀 생겼어요.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임경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먼저 골라달라고 하고 그 중에 네. 이제 뭐 한 권이나 두 권을 네. 2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죠. 저희가 요청을 드렸더니 5권을 이제 불러주셨어요. 네. 네. 이게 작가님 그게 네. 제가 이걸 고르면서 또 느낀 게 사람이 이제 평생 이제 많은 책들을 읽지만 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은 제가 봤을 때 많으면
20권, 30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하는 책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왜냐면 음반도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다 정말 좋은 음반이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그거 것처럼 아닌가요? 저기 완전히 동의하는 게요. 자기 인생 책이 100권이다 그러면 좀 사람도 웃겨 보이고 책도 웃겨 보이고 네. 약간 저런 느낌이잖아요. 난 진짜 사랑하는 이성이 진짜 그쵸, 사랑하는 그쵸. 상대가 네. 맞아, 그런 거 있었죠. 네, 30명이야 이러면 뭐 이렇게 순정 만화를 좀 너무 많이 봤나. 맞아요. 네, 딱 잊지 못하는 상대, 책이든 사람이든. 네, 그래서 조금 예전에 작가님 뵀을 때도 같은 책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래서 네. 조금 그 부분이 약간 송구한데 그래도 그런데 어떡해요. 어떡합니까? 지금도 그런데. 네. 저는 작가님이 꼽아주실 것 같은 책이 한 3권 있었고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2권은 약간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일단 작가님 보내주신 책이 마르게리트 듀라스의 연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고양이를 버리다, 그리고 유진목 시인의 재능이란 뭘까, 얀마텔의 파이 이야기, 그리고 준파라이리의 저지대를 골라주셨는데요. 저는 연인이랑 저지대를 작가님과 2부에서 내일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1부에서 고양이를 버리다, 재능이란 뭘까, 파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라카미 하루키의 고양이를 버리다 어떤 책인가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쓴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쓴 에세이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하고 무라카미 작가가 이제 조금 작가 생활하는 와중에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자초지종은 이제 이건 카더라 이제 얘긴데 그 아들이 너무 갑자기 유명한 작가가 돼서 얼마나 집으로 많이 쳐들어오겠어요. 언론들이. 근데 그 이제 좀 입을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이제 좀 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신 거예요. 얘가 어릴 땐 이랬고 저랬고 뭔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 얘기를 아버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틀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그 아버님은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고 했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아들인 무라카미 작가가 성격이 못된 것 같아요. 절연한 거죠, 아버지랑. 그렇죠. 뭐 그 정도로 그런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안 보고, 그리고 어머니 병간호함 할 때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외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좀 맺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에세이를 굉장히 짧게 제가 이거는 사실 저기 원어로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한국 그 표지랑 똑같아요. 이게 대만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어 표지. 했는데 이 책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작가가 자기 자신의 이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쓰는 책들은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고 또 쓰게 돼요. 뭔가 감정적으로 쓰게 되는데 이 책의 특별한 점은 그 한때 약간의 어떤 좀 원망과 미움을 품었던 부모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심지어 황폐한 모래바람 같은 느낌도 확 불고 또 그게 아버지가 예전에 그 중일전쟁 파병도 나가셔서 조금 이제 안 좋은 경험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바탕이 돼서 그 소설에도 모티프가 되고 그랬지만은 문체가요 정말 차분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좀 마이너스 이렇게 누를 수가 없을 정도로 꾹꾹 눌러서 이 톤 자체가 정말 이래요. 이런데 우리는 그 안에 그 시큰시큰함을 다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진짜 뭐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고 뭐 중국에서 이랬고 뭐 어쩌고 되게 단순한데 그 생략된 부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나 이 저자의 감정 같은 게 되게 깊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읽는 것 자체로 좋지만은 이런 식의 글 쓰는 방식이 있구나라는 하나의 원형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좀 약간 의외였거든요. 왜요? 이렇게 책도 의외고 네. 작가님이 이 책을 선택해 주신 것도 의외고 일단은 저도 이 톤이 좀 약간 제가 아는 하루키 에세이도 아니고 되게 하루키 다르죠. 소설도 아니고 네. 하루키 소설이랑 에세이는 흔히 톤 다른 건 다들 네네, 알잖아요. 그쵸. 그리고 에세이는 좀 이제 밝고 경쾌하고 네. 약간 뭐 소확행 뭐 이런 네네네, 이야기들 소확행. 하고, 예. 그리고 소설은 이제 약간 그렇죠. 그 예, 도시 남자의 네, 약간 뭔가, 판타지 네, 살짝, 차도남의 네. 시크한 판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좀 말을 되게 아끼고 맞아요. 있고, 되게 예. 아끼고 있죠. 네. 번역가인 김남주 선생님도 말을 되게 아끼는 것 같다. 머뭇거리는 어떤 네. 화자가 되게 느껴지고, 그래서 다 읽고 나면은 딱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가 좀 그렇죠. 잘 안 잡혀요. 아버지를 용서하겠다는 건지, 뭐 아버지한테 용서를 비는 건지, 네. 뭐 우리 아버지는 전쟁의 피해자였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뭔가 아버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끝까지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속으로 삼켰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두 분 다 여인 입장에서 읽었을 때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죄송한 마음을 이 책을 통해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네. 제가 사실 한 1년 전에 이제 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직접 네. 조금 멀리서 뵙고 왔는데 되게 70대 초반인데 너무 젊으시더라고요. 참 동안이세요. 너무너무 40대에도 동안이고 50대에도 동안이고 뭔가 정말 이 에너지가 소년 같은 분위기가 젊은이의 에너지인데 어. 그래도 지금 49년생이니까 이미 한 77세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부모의 나이가 되었을 때 깨닫는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저도 이제 하루키 소설 굉장히 이제 쫓아가면서 읽었고 했는데 이제 보통 하루키 소설 주인공을 하루키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네. 거의 같은 인물이라고 혹은 뭐 하루키가 되고 싶은 남자 네, 어린 남자들의 꿈이죠. 너무 네. 일찍 결혼해서 그 양반이 네. 근데 하루키 소설의 그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에 네네네. 아버지가 나온 적이 있나? 아버지가 가족도 안 나오죠. 네,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 존재감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네, 상징이 될 만한 어떤 무슨 맞아요. 네, 그게 뭐 없어요. 다스베이더 같은 존재든 아니면 뭐 네. 존경하는 어떤 롤 모델로서든 네, 거의 없었던 네, 것 같아요.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은 되게 아비 없는 아들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만약 청소년이 있다면 뭐 어머니가 있겠지만은 네. 뭐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단편에서 나오는데 거의 이제 가족들이 위아래 가족들이 안 나오는 네. 케이스죠. 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전혀 없어 보이는 네. 네, 굉장히 이렇게 약간 고독하고 속으로 단단한 남자. 네네. 네, 뭐 아버지 때문에 뒤틀렸다든가 뭐 아버지를 넘어서겠다든가 뭐 이런 의지 같은 게 전혀 없는 네. 그래 보이는 시크남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을 못하는 에세이를 내니까 그렇죠. 근데 말은 안 하죠. 그거는 네. 말하면 또 사실 또 글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고 저희는 또 결론 내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그냥 그 나이가 돼서 그 자기 부모의 그 나이가 돼서 모든 게 그냥 일순 알게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에 엄마를 저는 계속 이렇게 쫓아가면서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그리고 거꾸로 저는 제 딸도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고3이고 이제 올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해가 돼요. 그냥 이 모든 게. 그리고 너무 닮아 있어요. 또 서로. 아니라고 해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참 무섭구나 이게. 네. 저는 이것도 약간 의외였는데요. 네. 작가님이 인생책으로 반드시 하루키의 책을 한 권을 뽑아 오실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약간, 네. 네. 근데 그게 에세이일 거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아 진짜요? 네. 뭐 장편 소설 중에 하나 혹은 소설집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게 작가님의 인생책인지도 그리고 하루키라는 작가의
글쎄 고양이를 버리다가 대표작으로 남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왜 웃는지 아실 거야 아마 장난까지만. 근데 이거는 분명히 그의 그 수많은 거의 200권 좀 안 되는 그 저서들 중에서 굉장히 튀는 한 권이에요. 네. 튀는 한 권이고 짧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권일 수 있으나 저는 그 작가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 어떤 마침표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점을 찍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길어도 짧아도 그 책만의 고유함이 굉장히 짙은 책은 되게 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하루키랑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게 네. 되게 기쁜데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작가가 그 작가를 제가 젊을 때 좋아했는데 그 작가랑 같이 나이가 들고 성장을 해서 이제 그 작가가 본인도 자기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기가 왔다는 거를 예감을 하는 것 같잖아요. 네. 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 마지막 고양이를, 장편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버리다든가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키는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은 어떤 작가로 기억이 될까 보니까 이제 작가들이 평생 단편을 작업을 했는데도 나중에 뭐 장편으로 기억되는 작가도 있고 네. 장편으로 작업을 했는데 단편으로 기억이 남는 작가도 있고 네. 데뷔작으로 그냥 계속 기억 남는 작가도 그렇죠. 있고 네, 뭐 싸강 뭐 이런 네네. 네, 알퐁소 두데 본인은 장편 작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별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뭐 위대한 개츠비는 피츠제럴드 살아 있을 때는 대표작으로 네. 불린 적이 없고 그리고 그러게요. 이제 그 작가에 대한 어떤 인상 같은 것들이 맞아요. 네, 한 세대 지나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진짜 이게 알 수 없는 직업 이게 정말 네. 노답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키는 어떻게 기억이 될 것 같으세요? 어, 일단은 계속 네. 뭔가 시간의 그 흐름은 견딜 거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분이 저희 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 생각 안 네. 드세요 가끔? 조금 위험한 시점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폐렴 걸려서. 근데 나 왜 이름까지 아니. 알고 있지? 작품이 오래 살 거라는 게 아니라 그 물리적으로 진짜 물리적으로. 네, 네. 뭐 일단 그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품보다도 그냥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성실한 작가 이런 아니 그냥 식으로요? 어떤 하나의 아이콘 같은 느낌으로 기억이 될 것 같고 그 뭔가 다른 일본 작가들은 약간 작품으로 더 뭐 설국 뭐 네네. 그다음에 그렇죠. 인간 실격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은 그냥 그 사람이 더 강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어떤 작품이 더 도드라지게 물론 뭐 가장 도드라지게 계속 또 팔리는 작품이 있지만 그거랑은 좀 별개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작가한테는 좋은 건가요? 작품으로 기억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이콘으로 기억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저는 제가 받은 느낌은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그냥 계속 쓰고 싶은 거를 내 멋대로 그때그때 써왔다. 이거면 됐다. 이 중에 뭐 어떤 것이 왜냐면 중간에는 당신도 나는 뭐 이 작품으로 기억되고 싶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별 같은 거 그리고 본인의 좀 집념이라든지 조금의 애석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모든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수용하시게 된 것 같고 존댓말 쓰지 근데 마치 아는 아저씨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극존칭을 쓰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그래서 그냥 뭐랄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에세이 또 나오거든요. 이제 그리고 지금 단편 한 편씩 지금 잡지 연재를 해서 그게 이제 단편집 묶어 나올 거고. 네. 근데 그 어깨 힘 다 빼셨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장편도 상당히 어깨 힘 빼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최근에 그 벽 장편 있잖아요. 네. 불확실한 벽 그거 읽어보면은 조금 그 시류에 안 맞는 그런 여성에 관련된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담당 편집자가 그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조금 그렇다. 네. 근데 그거 안 뺐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이거 일부러 안 뺐구나. 그리고 그냥 안 빼도록 편집자도 그냥 활용했구나. 전 그걸 느꼈고 이게 마지막 장편이라서 그렇구나. 엄청 긴 장편이니까. 그래서 네. 그 생각을 좀 해봤고 그냥 지금은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쓰고 싶은 거 정말 즐기면서 쓰겠다 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발표된 단편 소설들은 저 토막토막 제가 잡지를 사서 읽었는데 네. 진짜 이렇게 까불 수가 없어요. 그냥 까불이에요 그래요? 완전히. 예. 그냥 10대 소년처럼 까불어요 그냥. 네. 갑자기 광대처럼 그냥 되게 놀아요. 정말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저는 포로스토 유작을 읽었는데 네네. 네. 힘이 빡 들어갔더라고요. 나는 그분은... 이렇게 소설가가 되었어 이러면서. 그래요? 네, 본인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4321 그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포로스토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것도 좀 여쭤볼게요. 작가님은 이제 임경선 작가님은 나중에 정말 이렇게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버지에 대한 책을 냈듯이 네. 마지막에까지 이제 미뤄둘 어떤 이건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어떤 책을 내겠다 하는 그런 소재나 주제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좀 되게 불경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투병 에세이를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글쓰기에 대한 에세이나 이런 거를 제일 마지막에 쓰고 싶었어요. 서문에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네, 정말. 네. 왜냐면 제가 좀 약간의 편견이 있었고, 당연히 작법서는 제가 쓸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제가 고3 엄마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빡세갖고서는 소설을 쓸 차례인데 좀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래서 네, 좀 그런 좀 실리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저는 좀 이렇게 되게 짧고 응축된 소설을 쓰고 싶어요. 사실은 듀라스의 연인 같은 책을 쓰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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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라스 연인 내일 얘기하는 거 아주 기대됩니다. 임경선 작가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무라카미 하루키의 고양이를 버리다였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곡 하나 꼽아주십시오. 네, 노래 참 얘기하려니까 참 좋네요. 네, 그 셀소 폰세카와 호나우도 바스투스의 슬로우 모션 보사노바라는 곡입니다. 요거는 선곡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러닝을 하면서 항상 그 플레이리스트가 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곡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셀소 폰세카와 호나우두 바스투스의 슬로우 모션 보사노바 듣겠습니다. 셀소 폰세카와 호나우두 바스투스의 슬로우 모션 보사노바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산문과 소설을 쓰는 임경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진목 시인님의 재능이란 뭘까? 저는 이번에 네. 방송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강력하더라고요. 네, 인생책으로 꼽아주신 이유 뭐죠?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네. 정말 이게 재능이란 뭘까인데요. 유진목 작가님은 이제 시인이시죠. 네. 시집을 많이 내시고 또 산문도 쓰시는데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에세이를 가장 정직하게 쓰시는 분이 이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너무 정직해서 위험하겠던데요? 저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분 산문을 계속 이제 계속 읽고 있죠. 읽고 있고 이제 요 전에 그 베트남 여행기로 이제 또 그 슬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에세이가 있는데 네. 그것도 좋았고 또 어떤 에세이에서는 제가 빵 터졌던 게 그러니까 모든 독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이는 독자들을 두고 이제 벌레 같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저는 네. 그게 너무너무 통쾌했어요. 요즘 이 출판계에서 너무 통쾌했어요. 문학계에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러니까 정말 독자님 하면서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뭐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그거는 진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이 책은 이제 그 글쓰기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네. 또 그 저자의 어떤 이혼을 둘러싼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글을 쓰는 일을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의 어떤 진한함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이제 그거죠. 이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한테 이제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네. 돈을 벌게 해주고 나머지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저주다. 네, 그 써주셨어요. 정말 불행한 재능인데 글 쓰는 재능이란 거는 그런데 이제 유진목 작가는 그 불행한 재능을 사랑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매듭짓는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에도 재능에 대한 챕터가 많이 나오고 되게 제가 좀 감동이 있어서 이 책도 언급을 해주시고 이 책 너무 좋아서 저는 해주시는데 이것도 짧긴 해요. 짧은데 마찬가지로 응축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시인분들이 쓰는 에세이들이 아무래도 더 좀 풍부한 그런 어떤 표현이나 뭐 어휘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유진목 시인의 산문은 그 풍부하지만 과하지가 않고 되게 예민하게 필요 없는 것들은 발라내요. 네, 그러니까 그 가끔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시인분들의 산문이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 좀 감성 과잉? 저 가끔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좀 오그라들면서 왜 이러세요 이럴 때 있거든요. 여기서 끝내도 된다고 굳이 이렇게 뭐 막 그냥 좀 이렇게 너무 판을 펼치는 느낌이 날지 좀 너무 묘사가 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독자로서 소외되는 느낌도 가끔 있는데요. 그러니까 혼자의 어떤 글에 취하는 느낌 같은 게 저는 가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분 산문은 그게 되게 엄격해요. 그런 거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글에 엄격하다는 거는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얘기고 뭐 굉장히 책을 보면 뭐 막 사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굉장히 뭐 좋은 의미로 독하게 글을 쓰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일단 글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 쓰시고 그냥 아싸래요. 그냥 정말 매혹적이고 섹시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할 거예요. 글이 섹시하다는 것은 글이 촌스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은근히 그 촌스러운 걸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아세요? 저기 정치인 자서전 별로 안 읽어보셨죠? 제가 정치부 기자를 3년을 했는데요. 대필 작가가 써도 진짜 저는 그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면역력이 많이 커졌어요. 괴로우셨겠다. 네. 아무튼 네. 근데 좀 약간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이제 어떤 그 눈길을 못 돌리겠다는 게 막 어떤 그 자기 파괴적인 열망?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이제 완전히 컨트롤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사실은 그 제 책에서 왜 예술가가 되기 싫은 마음 썼지만은 이분은 진짜 영화도 하시고 영화도 제작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그 예술에서 그 정말 넘나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조금 더 가 있죠. 그쪽 세계에 많이 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전형적 예술가.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보다는 덜 가 있는 제 입장에서는 동경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경의 마음이 있고 뭔가 나는 그렇게 뭐 안 하고 못 하고 아니라 그냥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냥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네. 이게 저희가 내일 아마 연인이나 저지대 얘기를 하면서도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조금 그 작가들 중에 본인이 살짝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 중에도 작가들의 좀 작가 있고.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극단의 가장 끄트머리까지 가실 수 있는 분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그거는 정말 목숨을 건 그런 거니까. 네. 존경이 있어요. 저는. 네. 저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과 네. 두려움과 동경이 같이 있는 거죠. 일종의. 저는 이렇게 프리다 칼로 뭐 최승자 네, 시인님 뭐 네. 이런 분들 네, 약간 책으로 읽거나 영화로 볼 때는 작품만 네.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압도적이라 가지고 네. 되게 좋은데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북독할 때 이제 뵀었는데 또 너무 또 스윗하세요. 굉장히. 네. 유진목 시인님. 네, 되게 스윗하시고. 근데 또 이렇게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손해 보는 캐릭터인데 그래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쓰시는 분들이 더 또 저는 좋죠. 그 왜 워너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그런 약간 그 살짝 선을 넘은 것 같은 그 네, 분위기를 이제 아슬아슬한, 네. 예, 열심히 연기를 하는. 예. 네. 좀 구별이 되세요? 어떻게 구별하는 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그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 정도 살고 저희 정도 글을 썼으면은 그거 알잖아요. 다 남의 책들 봐도 이거 자기 글 아니다. 혹은 자기 경험한 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뭐 뭔가 아무튼 이렇게 이거 자기 얘기인데 남의 얘기처럼 썼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그리고 더 쓸 말이 있었는데 안 썼다. 뭐 등등등등 이런 게 뭐 상도에 의해서 물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그냥 알죠. 그냥 아는 거죠. 그냥. 네. 본인 얘기 썼구나. 그냥 이렇게. 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다음 책으로 얀마텔의 파이 이야기도 꼽아주셨는데요. 이것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 조금 옛날 버전 책인데요. 지난 주말에 파이 이야기 그 박정민 배우가 하는 뮤지컬도 보고 왔어요. 네네네. 그 얀마텔의 파이 이야기는 제가 참 저도 인용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한 두세 권 책에서 파이 이야기의 부분을 인용을 했고 이제 그만큼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책이고 제가 사실 처음 읽은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15년 그 병실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우연히 읽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좀 뭐 판타지, 모험, 뭐 동물 나오고 이런 거는 진짜 제 취향 아니거든요. 네. 저 심지어 시대물 영화도 못 봐요. 네. 근데 이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고, 아니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가장 잘 쓰인 소설적인 소설은 이 소설이 아닌가. 제가 원래 다 읽은 건 아니지만은 정말 잘 썼다. 그리고 내용들도 그 인간의 가장 그 진실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화두는 너무 많지만 저는 인간을 이루는 가장 또 진실된 부분의 어떤 핵심 화두가 믿음. 이 사람 무엇을 믿을 것인가. 네. 이 사람의 용기, 그리고 견딤. 어떻게 무엇을 얼마만큼 견뎌낼 것인가. 저는 그게 그 사람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잘 이제 스며 있는, 그 화두가 잘 스며 있는 게 되게 좋았고, 네. 참, 네, 정말 재밌어요. 뭐 청취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줄거리 그냥 짧게 네,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 임경선 작가님이 싫어하시는 모험 소설이고 동물 나오는 모험 소설이고 네. 인도에 사는 가족이 네, 동물원 캐나다로 가족. 네. 동물원을 운영하는 가족이 네네.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 가다가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그렇죠. 보트 하나에 그렇죠. 네. 파이라는 소년이랑 호랑이 한 네, 마리가 리차드 파커.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의 호랑이가 있고 네. 그 호랑이가 그렇게 해서 그 보트가 태평양을 무려 그렇죠. 건너가는데 그래서 멕시코 네. 바닷가에 이제 다다르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그 동물들과 겪은 이야기의 버전이 있고 네. 또 다른 이거를 믿어야 네.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독자한테 넘기면서 또 다른 다른 버전의 해석을 또 네, 얘기를 조금 해줍니다. 잔인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어떤 우리 인간들한테 인간 종한테 이야기의 필요성 왜 우리한테 이야기라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아까 잠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병실에서 읽으셨다고요? 네네네. 그때 뭐 갑상새맘이 네네. 이렇게 네, 그때 뭐지, 재발해서. 6번째 네. 재발을 했을 그래서 때 그때 저는 이제 뭐야 지겹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시달려야 되나 약간 이런 좀 되게 저는 이렇게 막 운명을 원망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저는 좀 성격이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좀 수용하는 성격이에요. 뭐든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이 상황에서 그럼 난 뭘 할 것이냐. 항상 그걸 생각해요. 근데 지금 어떤 고난이든 처음엔 다 힘들고 충격이고 뭐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 근데 어느 시점에 이제 그 현실을 이제 수용하고 이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좀 아마 평균보다 좀 빨리 좀 그걸 마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게 좀 자동화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파이 이야기 자체도 네. 어떤 고난을 해석하는 그렇죠.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파이라는 소년이 굉장히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그거를 이야기로 만들어냈는데 네. 네,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다른 버전 이야기 믿는 네. 사람 못 믿는 사람이 있고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에 고통은 글을 쓰게 하는가라는 챕터도 네. 있었습니다. 저 되게 울컥하면서 봤는데 네. 왜요? 제가 최근에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요? 무슨 제가 이제 저도 병실에서 이제 네네. 한 달 살면서 네. 이렇게 남들이 이제 위로를 해줘요. 위로를 해주는데 고통을 겪었으니까 걸작을 쓰게 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이제 좋은 뜻으로 덕담으로 해주시는데 곱게 들리지 않죠.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네, 무슨 그럼요. 일단 고통 받지 않는 게 좋죠. 네네 네.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안 입곱게 좀 이제 원래도 좀 시니컬하니까 네. 네, 시니컬하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고통스러우면 글을 못 쓰지 않나? 네. 내가 글을 이후에 쓴다는 건 별로 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네. 쓰는 거 아닌가? 네. 막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한편으로는 진짜 고통 때문에 글이 깊어지나? 혹은 뭐 모든 이야기는 네. 다 고통에서만 나오는 건가? 네. 행복한 사람은 글을 못 쓰나? 네. 이런 생각도 했고요. 행복한 사람은 글을 안 쓰죠. 네, 못 쓰는 게 안 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종류의 글은 쓰겠죠. 근데 사람의 감정을 좀 뒤흔드는 그런 글은 못 쓸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한 moving 하는 그런 move라는 개념에는 이걸 이만큼 돌리려면은 글에서는 그 글을 쓰는 또 저자는 이만큼을 돌고 있어야지 이만큼을 우리가 독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그러면 이걸 어쨌든 직접이든 아니면 간접이든 간에 그 많은 것들을 내 안에서 마치 그 뭔가 매개인처럼 그걸 네. 다 그냥 끌어안고 거기서 이제 함축적인 걸 또 글로 뽑아내서 전달해서 그게 또 요만큼의 어떤 감정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겠죠. 어떤 테크니션으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대신에 그건 있죠. 그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쓸 수 있겠죠. 네. 회피한 사람은 당연히 뭐 쓸 이유도 없고 부정하거나 회피하면은 그거를 쓸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그 고통도 그렇죠. 뭐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 저는 항상 당사자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나중에 정말 좋은 작품을 쓰면 그 고통이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 가치가 있었다. 아니요. 만한, 전혀 아니죠. 그거는 그건 전혀 또 다른 별개 건가요? 얘기죠. 그냥 그거는 마음 정리 같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책에 썼던 내용은 고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을 쓰는 것조차도 잘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고통받았다고 해서 내가 고통 얘기를 잘 쓸 수 있는 것도 개런티 안 되고, 네. 그리고 내가 고통받은 만큼 너네는 잘 읽어줘야 된다라는 건 폭력이에요. 독자들 향한. 네. 그건 그냥 배설이란 말이에요. 저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독자를 아까 뭐 우리가 우쭈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통에 대한 글을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더 정교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자기 객관화도 최대한 해가면서 써야지 그 좋은 글이 나오지. 안 그러면은 그거는 독자들 그 감정 노동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종종 그런 책들을, 왜냐면은 한때 이 시류가 뭐 고통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무슨 뭐 퇴사가 고통일 수도 있고, 네.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둘러싼 또 책들이 또 이렇게 유행처럼 막 왔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은 이거는 좀 더 이렇게 뭐 상황을 알겠는데 더 이렇게 좀 자기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돼서 더 잘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고통의 경중에 따라서 이거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니고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그냥 용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테크닉이 뛰어나다고 독자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건 아닌데 독자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테크닉도 필요한 거네요. 그죠. 전 테크닉이란 단어보다도 어쨌든 뭐 그 말이 그 말씀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잘 쓴다라는 것은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부담을 주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담만 주고 준 책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고, 물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고통 받고 있는데 우리가 네. 뭐라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작가가 한국인 생존 작가인 경우에는 그렇죠. 정말 그 앞에서 네네. 글을 비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게, 네, 그래서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네,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임경성 작가님이 꼽아주신 인생책 유진목 시인님의 재능이란 뭘까, 얀마텔의 파이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작가님, 벌써 저희가 1부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1부 마무리하고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노래 어떤 거 들으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저 클래식 음악, 제가 작업할 때 많이 듣는 음악인데요. 네. 너무나 유명한 글렌 골드 우리 괴짜 피아니스트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네. 작품 번호 988번 이렇게 읽는 건 맞나요? 네, 작품 번호 아리아. 읽어야 되더라고요. 네, 를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애서가이자 사랑받는 작가, 신간 글을 쓰면서 생각하는 것들의 저자 임경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이야기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